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앉아.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호텔 키카드 옷에서 나온 메모지,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까지. 남편은 그것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너 지금 누구랑 만나고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도 안 만났어. 호텔 키카드를 던지듯이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나예요. 올해로 58세가 됐는데 아직도 매일 아침이면 우리 작은 카페 문을 여는 게 일상이에요. 벌써 30년째 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처음엔 그냥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제 삶 자체가 되어버렸죠. 남편 지훈이랑은 결혼한 지 25년째예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중간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평생을 한 회사에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죠. 딸 소윤이는 지금 대학생인데 어릴 때부터 착하고 똑똑해서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아이예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직 어린애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진한 면이 있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 가족은 정말 평범했어요. 아니, 평범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7시면 집을 나서고 보통 저녁 7시쯤 돌아와요. 가끔 회식이 있으면 좀 늦기도 하지만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오늘 카페는 어땠어? 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곤 했거든요. 소연이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바쁘게 지내고 주말이면 가족끼리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죠. 우리 카페는 동네에서 나름 유명해요. 제가 직접 원두를 볶고 케이크도 만들거든요. 특히 제가 만든 치즈케이크는 단골 손님들이 정말 좋아해요. 사장님, 오늘도 치즈케이크 하나 포장해 주세요. 이런 말 들을 때가 가장 뿌듯하죠. 작은 가게지만 제 자식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의 행동이 미묘하게 달라진 거예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괜히 의심하는 건 아닌가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내로서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사람의 변화를 못 느낄 리 없잖아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핸드폰이었어요. 예전에는 집에 와서 핸드폰을 거실 테이블에 그냥 두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화장실에 갈 때도 샤워할 때도 핸드폰을 챙겨가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이 울리면 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받거나 아예 받지 않고 나중에 따로 전화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여보, 누구 전화야? 하고 물어보면 아, 그냥 회사 동료야.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충 얼버무리곤 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 김 과장이 전화했네. 내일 회의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말해줬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남편은 패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새로운 셔츠를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셔츠 새로 산 거야? 하고 물어보면 아, 이거 원래 있던 건데 못 입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둘러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새 옷이었어요. 가격표 자국도 남아있는 걸 본 적도 있고요. 향수 냄새도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평생 향수를 안 뿌리고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오늘 향수 뿌렸어? 하고 물어보면 무슨 향수? 내가 언제 향수를 뿌렸다고 그래?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가장 이상했던 건 태도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집에 오면 피곤해 하면서도 오늘 하루 어땠어? 카페에 손님 많이 왔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누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집에 오자마자 피곤하다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TV만 보면서 대화를 피하려고 하더라고요. 부부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나 싶겠지만 그래도 부부잖아요. 예전에는 가끔씩 다정하게 손도 잡고 어깨도 주물러 주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스킨십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같은 침대에서 자면서도 마치 남남인 것처럼 등을 돌리고 자더라고요. 그래도 전 계속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설마 남편이 2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또 이런 생각을 했죠. 혹시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아닌가?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고요. 그런 와중에도 카페 일은 계속해야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카페 준비하고 오전 8시에 문 열어서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게 제 일상이거든요.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커피 만들고 케이크 굽고 그런 일상적인 일들이 오히려 제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어요. 단골 손님 중에 박 여사라고 계시는데 나이가 저랑 비슷해서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한나 씨,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고 대답했지만 거울을 보니 정말 제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속이는 걸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온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는데 핸드폰을 거실 소파에 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건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메시지가 계속 와서 결국 화면을 보게 됐어요. 잠금 화면에서도 메시지 내용이 일부 보이더라고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발신자 이름은 수진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고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는데 남편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 얼른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샤워 잘했어? 하고 물어보니까 응. 하고 대답만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핸드폰을 챙겨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은 잠을 한 잠도 못 잤어요. 수진이라는 여자가 누구일까? 남편과 무슨 관계일까? 얼마나 오래 만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더라고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낯선 사람 같았어요. 20년 넘게 함께 침대를 쓰던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사에 수진이라는 분 있어?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 굳더라고요. 그리고 수진이? 아, 수진이 왜? 하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야, 어젯밤에 여보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와서 혹시 급한 일인가 해서 했더니 아, 그냥 회사 동료야. 별거 아니야. 하고는 서둘러서 집을 나가더라고요. 평소보다 30분이나 일찍 나간 거예요. 그 후로 며칠 동안은 남편의 행동을 더 유심히 관찰하게 됐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더 신경 쓰는 것 같고 머리도 평소보다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못 보던 브랜드 넥타이를 메고 다니기도 했고요.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손님들과 대화할 때도 딴 생각을 하게 되고 주문을 잘못 받기도 하고 평상시에 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토요일에 회사 동료들과 골프 가기로 했어. 하고 하면서 아침 일찍 나간 거예요. 평소에 골프를 즐기는 사람도 아닌데 갑자기 골프라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래 남편이 자주 가는 카페 앞을 지나가 봤어요. 혹시나 해서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남편이 거기 있더라고요. 골프복도 아니고 평상복을 입고 젊은 여자와 마주 앉아서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이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고 예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남편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걸 보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다니 그 자리에서 당장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고 괜히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멀리서 지켜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혼자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20년 동안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나? 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골프 잘했어? 하고 물어봤어요. 응, 날씨도 좋고 재밌었어. 하면서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일단은 참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날 밤에도 잠을 못 이뤘어요. 남편은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추궁해야 할까?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주부터는 남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됐어요. 언제 늦게 들어오는지, 주말에 어디 간다고 하는지, 핸드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마치 탐정이 된 기분이었어요. 결혼해서 이런 일을 할 줄 몰랐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남편의 변화가 몇 달 전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변해왔는데 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믿고 있었거든요. 카페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니까 실수도 많아지고 손님들한테 제대로 서비스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카페까지 망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됐어요. 우리 딸 소연이는 다행히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대학교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어서 집안 분위기 변화를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애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매일매일이 고문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또 거짓말을 들어야 하나? 또 이런 생각이 들고 밤에 잠자리에 들면 옆에서 자고 있는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진실을 알겠다고 마음먹은 후로도 며칠은 더 지나갔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2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일단 증거를 더 찾아보자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알아보기로 했죠. 정말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날에는 항상 회식이 있었다, 야근을 했다 이런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리 술 냄새가 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회식을 했다고 하면서 술 냄새가 안 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주말에도 자주 나가게 됐어요. 회사 사람들과 모임이 있다, 골프 치러 간다, 친구들과 만난다 이런 이유였는데 예전에는 주말만큼은 가족과 함께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옷을 정리해 주다가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하트 표시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남편 핸드폰에는 잠금이 걸려 있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잠금도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잠금을 걸어 놓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뭔가 숨길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에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죠. 카페의 문을 일찍 닫고 남편 회사 주변을 돌아다녀 봤어요. 첫 번째 날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 날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세 번째 날 저녁 남편이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전화했을 때 또 나가봤어요. 회사 근처 카페들을 돌아다니다가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남편을 발견했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이 정말 친밀해 보이더라고요. 테이블 너머로 손을 잡고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 여자를 자세히 보니까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보다 한참 어리고 옷도 세련되게 입고 남편이 왜 그 여자에게 빠졌는지 이해가 되면서도 동시에 너무 억울했어요. 그날은 멀리서 지켜보다가 그들이 헤어지는 모습까지 봤어요. 남편이 그 여자를 택시에 태워주고 볼에 키스하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 순간 정말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들어왔는데 회사에서 야근했다고 거짓말하더라고요. 고생했어. 저녁은 먹었어? 하고 물어봤더니 응, 회사에서 시켜 먹었어. 라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아직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정리가 안 됐고요. 다음 날부터는 남편의 행동을 더 세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는 날이 언제인지, 늦게 들어오는 날의 패턴은 어떤지, 마치 일기를 쓰는 것처럼 기록해 두기까지 했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커피를 내리면서도 케이크를 굽는 동안에도 계속 그 장면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그 여자 손을 잡는 모습, 볼에 키스하는 모습. 단골 손님 중에 김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어느 날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했더니 제가 40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봐왔는데 사장님은 뭔가 깊은 고민이 있어 보여요. 혹시 가족 문제인가요?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누군가가 제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사실 남편 문제로 좀 고민이 있어요. 했더니 아, 그렇구나. 남편분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하고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했더니 김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이 되시더라고요. 그거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확실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확인해 보셨어요? 직접 만나는 걸 봤어요. 다른 여자랑. 정말 친밀해 보이더라고요. 했더니 그럼 거의 확실한 거네요. 한나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했더니 김 선생님이 일단 확실한 증거를 더 모으세요. 그리고 나서 대화를 해야 해요. 이런 일은 질질 끌면 더 안 좋아져요. 하고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그 후로 며칠 더 지켜봤는데 정말 확실해졌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 수진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게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요. 어느 날 밤에는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가방을 정리해 줬어요. 그런데 안주머니에서 호텔 키 카드를 발견한 거예요. 날짜를 보니까 바로 전날 것이더라고요. 그날 남편은 친구들과 술 마시러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 키 카드를 보는 순간 정말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이런 일이 우리 집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아이의 아버지이자 제 인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하다니. 그날 밤에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은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저는 천장만 바라보면서 울었어요. 소리 안 나게 조용히 울었거든요. 억울하고 화나고 슬프고 복잡한 감정이 다 뒤섞였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할 때 어제 늦게까지 어디에 있었어? 하고 물어봤어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늦어졌어. 왜?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어디서 마셨는데? 했더니 강남 쪽 술집에서. 왜 그래? 하면서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모습이 너무 밉더라고요. 그 후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면서도 속으로는 오늘도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군 하는 생각이 들고, 저녁에 고생했어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거짓말하는군 하는 생각이 들고, 카페 일에도 영향이 많이 갔어요. 주문을 잘못 받기도 하고 커피 맛이 일정하지 않다고 손님들이 말하기도 했어요. 제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마음 상태가 일에 다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소연이가 어느 주말에 집에 와서 엄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응, 괜찮아. 그냥 카페 일이 좀 바빠서. 했지만 아이도 제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랑 사이 괜찮아? 요즘 둘이 대화하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소연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애한테는 말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괜찮아, 그냥 서로 바빠서 그런 거야. 했지만 소연이 눈에는 의심스러운 기색이 있더라고요. 똑똑한 애라서 분위기를 다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그 즈음에 정말 큰 일이 하나 더 생겼어요.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부장님 오늘 회사 안 나오셨는데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하는 전화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침에 평소처럼 출근한다고 나간 거거든요. 네? 출근했는데요. 8시쯤에 나갔어요 했더니 그런데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참석하지 않으셔서. 혹시 몸이 아프신가요? 하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릴 겨.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걸었는데도 계속 받지 않았어요.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남편은 회사도 빠지면서 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회사 업무까지 팽개치고 있는 거잖아요.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오늘 회사에서 전화 왔었어. 회의에 안 나왔다면서? 했더니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아, 그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나왔어. 하더라고요. 그럼 왜 전화를 안 받았어? 몇 번을 걸었는데. 했더니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왔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나 싶었거든요. 손에 휴대폰 들고 있잖아. 했더니 남편은 당황하면서 아, 이거 나중에 가져온 거야. 하고 또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는 정말 폭발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거짓말 듣고 속으면서 살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박 여사한테 전화해서 언니, 저 내일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어요? 했더니 그럼요. 무슨 일 있어요? 하시더라고요. 남편 일로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다음 날 박 여사와 만나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핸드폰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직접 목격한 일들, 호텔 키카드, 회사 결근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더니 박 여사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한나 씨.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시길래 그게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했더니 일단 증거들을 더 정리해두고 전문가한테 상담받아봐요. 그리고 경제적인 준비도 해야 해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만약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제가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카페 수입만으로 괜찮을까? 소연이 학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있었어요. 이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카페 손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소연이는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지?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배신을 알고도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매일매일 거짓말을 듣고 속으면서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용기를 내서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죠. 비록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남편과 직접 대화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라면 남편은 또 어디 간다고 핑계를 댈 테니까 그 전에 먼저 얘기하자고 생각했거든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하자. 남편이 아침 먹고 나서 TV를 보고 있을 때 말했어요. 무슨 얘기? 하면서도 뭔가 불안한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거실로 와. 중요한 얘기야. 제가 진지하게 말하니까 남편도 심각함을 느꼈나 봐요. 조금 망설이다가 거실로 나왔어요. 앉아. 남편이 소파에 앉아 저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아둔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호텔 키카드, 옷에서 나온 메모지, 그리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까지. 남편은 그것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하면서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솔직히 말해. 너 지금 누구랑 만나고 있는 거야?
제가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물어봤어요. 남편은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도 안 만났어. 하면서 발뺌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거짓말할 거야? 제가 테이블 위에 있는 증거들을 하나씩 집어들면서 말했어요. 이 사진 좀 봐. 너랑 그 수진이라는 그년이 호텔 앞에서 키스하는 사진이야. 남편은 사진을 보더니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리고 이건 호텔 키카드를 던지듯이 남편 앞에 내밀었어요. 2시간 동안 뭐 했는지 다 알아. 친구들과 술 마신다면서 호텔에서 그년이랑 뭐 했는지 말해봐. 남편은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한나야, 미안해. 미안하긴 개뿔. 얼마나 오래됐는지부터 말해. 제가 소리쳤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남편한테 소리 지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8개월 정도.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8개월? 제가 웃었어요. 하지만 분노로 가득 찬 웃음이었죠. 8개월 동안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다는 거지. 8개월 동안 매일 밤 그년 생각하면서 내 옆에서 잤다는 거야. 그게 아니야. 남편은 변명하려고 했어요. 시끄러워. 제가 고함을 질렀어요. 이제 와서 변명이야? 8개월 동안 거짓말하면서 뭘 변명하겠다는 거야? 그때 소연이가 자기 방에서 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하면서 놀란 표정이더라고요. 소연아, 내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똑똑히 봐도. 제가 소연이한테 소리쳤어요. 8개월 동안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인간이야. 소연이가 깜짝 놀라서 아빠 정말이에요? 하고 물어봤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소연아, 아빠가 잘못했어. 이 더러운 놈이. 제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고 남편 뺨을 있는 힘껏 때렸어요. 철썩 하는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남편은 뺨을 만지면서 한나야, 하고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때렸어요. 이번에는 반대편 뺨을 말이에요. 25년을 어떻게 살았는데. 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아침마다 도시락 싸주고 밤마다 당신 기다리고 아플 때 간병하고. 그게 다 뭐였어? 바보같이. 엄마, 소연이가 제게 달려와서 말렸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소연아, 이 상황을 봐. 내가 어떻게 진정하겠니? 내 아빠가 8개월 동안 다른 여자랑 호텔 드나들면서 우리를 속였는데 남편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제가 다시 밀어버렸어요. 앉아. 끝까지 들어. 그리고 제가 가방에서 더 많은 사진들을 꺼냈어요. 이것도 봐. 이것도. 손잡고 걷는 것, 차에서 키스하는 것, 호텔 들어가는 것. 다 찍어뒀어. 남편이 사진들을 보더니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됐어요. 한나야, 나는 나는 뭐?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할 거야? 제가 비웃었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런 짓을 해? 그럼 그 수진이라는 년도 사랑하는 거야? 그게 남편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대답 못하겠지? 둘 다 사랑한다고? 아니면 나는 이제 사랑 안 하고 그년만 사랑한다고? 제가 계속 추궁했어요. 소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소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해. 남편이 소연이한테 손을 뻗으려고 했는데 소연이가 뒤로 물러나더라고요. 만지지 마세요. 소연이가 소리쳤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의 얼굴이 완전히 일그러졌어요. 딸한테 그 말을 들은 게 제일 충격이었나 봐요. 더러워. 정말 더러운 인간이야. 제가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25년 동안 한 침대 쓰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때 갑자기 남편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만해. 나도 사람이야.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뭐? 제가 기가 막혀서 물어봤어요. 지금 화내는 거야? 잘못한 게 너인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도 문제가 있었어. 남편이 소리쳤어요. 내가 뭔 문제가 있는데? 제가 반문했어요. 넌 항상 나를 당연하게 여겼어. 내가 힘들어해도 스트레스 받아도 모르는 척했어. 그냥 월급만 가져다 주는 기계로만 생각했잖아. 남편은 자기 잘못은 접어두고 저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내가 언제 당신을 당연하게 여겼어? 25년 동안 뒷바라지만 했는데. 뒷바라지? 그게 뭐가 특별한 거야? 그건 아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남편은 막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 그럼 바람 피우는 것도 남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그건 남편은 말을 못했어요. 아빠 정말 최악이에요. 소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엄마가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소연아, 넌 몰라. 어른들 일은 남편이 말하려고 했는데 소연이가 끊어버렸어요. 몰라요? 저도 다 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아빠 뒷바라지 하는지, 아픈데도 참고 아빠 돌보는지 다 봤다고요. 소연이가 격정적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할 게 있어. 제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것도 봐.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더욱 당황했어요. 이게 뭐야? 신용카드 명세서야. 8개월 동안 그년한테 얼마나 썼는지 다 나와 있어. 제가 서류를 펼쳐 보였어요. 호텔비, 식당비, 선물값까지. 우리 가족 돈으로 그년한테 이렇게 썼어? 이건 남편은 완전히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총 800만 원. 8개월 동안 800만 원을 그년한테 썼어. 제가 소리쳤어요. 소윤이 등록금이 얼마인지 알아? 500만 원이야. 딸 등록금보다 더 많은 돈을 그년한테 썼다는 거야. 소연이가 더욱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정말 너무해요. 그리고 이것도 봐. 제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남편 휴대폰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년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들 다 캡처해뒀어. 남편은 사진들을 보더니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됐어요. 제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때 깨달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보고 싶어.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어. 사랑해. 이런 말들을 그년한테 보냈어. 제가 문자 내용을 소리 내서 읽었어요. 그럼 나한테는 한 번도 이런 말 안 했잖아.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날 밤 전쟁 같았던 남편과의 대화 후 며칠은 집 안 분위기가 정말 살얼음판처럼 차가워졌어요. 서로 말을 거의 안 하고 필요한 것만 간단히 얘기하는 정도였어요. 밥 먹어. 먼저 잘게.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남편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만회하고자 정말 행동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고 핸드폰도 거실에 그냥 두고 다니고 저한테 더 신경 쓰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8개월 동안 속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을까 의심이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외부에서 시작됐어요.
남편 회사에서 이 사태에 대해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남편과 그 수진이라는 여자의 관계를 다른 동료들도 눈치채고 있었나 봐요.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심각한 얼굴로 회사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 하더라고요. 무슨 문제? 제가 물어봤어요. 수진이랑 내 얘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 같아. 남편이 힘들어하면서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 8개월 동안이나 만났으면 당연히 눈에 띄겠지.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이사님께서 따로 부르시더라고. 회사 내에서 불미스러운 소문이 있다면서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 남편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금까지는 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회사에서까지 문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 제가 물었어요. 수진이한테 부서 이동을 신청하라고 했어. 그리고 나도 다른 부서로 옮기는 걸 생각해 봐야겠어. 남편이 말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회사에서 난리가 났구나.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소연이가 갑자기 집에 왔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왔는데 얼굴이 좋지 않더라고요.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소연이가 물어봤어요. 아빠는 회사에 있고. 왜? 무슨 일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앉으세요. 얘기 좀 해요. 소연이가 진지하게 말하더라고요. 앉자마자 소연이가 엄마, 아빠 그 일 있었던 거, 이제 제 친구들도 몇 명은 알게 됐어요. 무슨 소리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제가 물었어요. 친구 어머니가 아빠 회사 다니는 분이랑 아는 사이래요. 그분한테서 들었다고.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할 거예요? 소연이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아직 모르겠어.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겠어.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소연이가 아빠를 보더니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평소 같으면 아빠 왔어요?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곤 했는데 그날 밤 남편은 소연이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라고요. 며칠 동안 소연이는 남편과 말을 안 했어요. 밥상에서도 아빠 쪽은 아예 안 보고 필요한 말도 저한테만 했어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였어요. 딸한테 미움받는 게 제일 견디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카페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박 여사가 와서 한나 씨, 사람들이 한나 씨네 집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요? 제가 물었어요. 그 남편 얘기 말이야. 벌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박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제는 동네에서까지 소문이 난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미용실에서 미용사가 그러던데 남편 회사 다니는 분이랑 아는 사람이 있다나 봐. 거기서 들었다고 하더라고. 박 여사가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카페에 오는 손님들 중에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정하는 눈빛으로 보기도 하고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정말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카페 매출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20년 동안 쌓아온 카페인데 이런 식으로 망치게 될까 봐 걱정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하나 더 일어났어요.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부장님 좀 바꿔주세요. 하는 전화였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딱딱하더라고요. 지금 집에 없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그게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부장님한테 연락해 달라고 해주세요.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남편한테 전화했더니 지금 이사님께 불려가고 있어.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얼굴이 정말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회사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어. 남편이 힘없이 말했어요. 징계위원회?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회사 내 불륜으로 근무기강회의 혐의라고. 남편이 설명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였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 가정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오는 거잖아요. 징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데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경고에서부터 최악의 경우 해고까지. 남편은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현실적인 걱정이 들었어요. 남편이 해고당하면 우리 집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지? 소연이 학비는? 집 대출금은?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남편의 불륜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다음 날 카페에서 일하는데 김 선생님이 오셔서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좀 힘들어요. 했더니 남편분 회사 일 때문이죠? 하시더라고요. 김 선생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길래 아직 생각 중이에요. 했어요. 사장님, 이런 일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질질 끌면 더 큰 상처만 남게 돼요. 김 선생님이 조언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남편이 변하기를 기다려 보자고 생각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날 저녁 소연이와 둘이서 진지한 대화를 했어요. 소연아, 엄마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물었어요. 엄마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소연이가 말했어요. 그래도 내 의견을 듣고 싶어. 제가 말했어요. 소연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엄마, 아빠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게 쉽지 않아.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럼 이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엄마만 힘들어요. 소연이가 말했어요. 너는 어떻게 될까 걱정 안 돼? 제가 물었어요. 전 이제 다 컸어요. 제 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소연이가 의젓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정말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할 게 있었어요. 남편이 정말로 그 여자와 완전히 끝냈는지 말이에요. 아직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며칠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였어요. 만약 이번에도 거짓말한다면 그때는 정말 끝내기로 마음먹었어요. 외부에서 압박이 심해지면서 저는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감정적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만약 정말로 남편과 헤어지게 된다면 제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제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거였어요. 그동안 가게 관리는 제가 했었으니까
우리 집 재정 상황은 잘 알고 있었어요. 남편 월급, 제 카페 수입, 예금, 부채. 모든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봤어요. 혼자 살기에는 넉넉하지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은 금액이었어요. 경제적인 준비와 함께 법적인 부분도 알아봤어요. 혹시 정말 이혼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협의 이혼이 가장 간단하지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로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이나 재판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법무법인에 상담받으러 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낯설고 부담스러웠는데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남편분의 불륜이 명확하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요. 하지만 금액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되죠.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불륜 기간, 가정에 미친 영향,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해서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인 경우가 많아요.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꽤 큰 돈이었지만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둘 필요는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집에 와서 소연이와 이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엄마, 정말 이혼할 생각이세요? 소연이가 물어봤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야. 그냥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는 거지. 제가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변했는데도요? 소연이가 물어봤어요. 겉으로는 변한 것 같아 보이지만 아직 믿기가 어려워.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러게요. 8개월 동안 거짓말한 사람이 갑자기 변한다는 게 소연이도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즈음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하나 더 일어났어요. 남편이 그 수진이라는 여자와 정말로 끝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또 거짓말인가 의심했겠지만 요즘에는 정말 회사 분위기가 안 좋다고 하니까 진짜 회식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저녁 9시쯤에 남편 회사 후배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모님 죄송한데 부장님 계세요? 하는 전화였어요. 아니요, 회식 중일 거예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어요. 회식을? 오늘 회식 없었는데요. 부장님 6시쯤에 일찍 퇴근하셨어요.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또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아, 그럼 다른 모임이었나 보네요. 연락드릴 겸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몇 번을 걸어도 계속 받지 않았어요. 그날 밤 12시가 다 되어서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가 나긴 했지만 회식치고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어요. 회식 잘했어? 제가 물어봤어요. 응, 좀 늦어졌네. 남편이 대답했어요. 누구랑 했는데? 제가 더 물어봤어요. 부서 사람들이랑 왜? 남편이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김 대리가 전화했었어. 오늘 회식 없었다면서? 제가 직격탄을 날렸어요. 남편 얼굴이 순간 굳더라고요. 그게 갑자기 생긴 자리였어. 누구랑? 제가 계속 추궁했어요. 남편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그 순간 정말 확신했어요. 남편은 또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그 여자를 또 만났을 거라는 걸. 여보, 솔직히 말해. 그 여자 또 만났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전화 왜 안 받았어? 몇 번을 걸었는데. 제가 계속 추궁했어요. 휴대폰 소리를 못 들었어. 남편이 또 변명했어요. 진짜. 제가 남편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부재 중 전화가 제 전화밖에 없더라고요. 만약 정말 회식이었다면 다른 사람들 전화도 있었을 텐데. 그날 밤 다시 한번 크게 실망했어요. 남편이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또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다음 날 아침에 어제 정말 회식이었어? 하고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왜 계속 의심해? 남편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누구랑 술 마셨는지 연락처라도 알려줘. 확인해 보게. 했더니 남편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어요. 남편은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거짓말하고 저를 속이면서 살 사람이라는 걸.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로 한 일이 증거 수집이었어요. 지금까지 모아둔 자료들을 정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들을 더 모았어요. 사진, 호텔 키카드, 메모지, 그리고 남편이 거짓말한 날짜와 내용들을 일기처럼 기록해뒀어요. 두 번째는 재산 목록을 만드는 거였어요. 우리 집 예금 통장들, 퇴직금, 카페 관련 자산, 모든 걸 꼼꼼히 정리했어요.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필요할 테니까요. 세 번째는 소연이와 진지한 대화였어요. 제가 이혼을 결심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계획을 세웠어요. 엄마, 정말 이혼하시는 거예요? 소연이가 물어봤어요. 응. 더 이상 아빠를 믿을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일단은 엄마가 계속 살 예정이야. 아빠가 나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제가 말했어요. 학비는 괜찮아요? 소연이가 또 물어봤어요. 카페 수입을 늘려서 해결할 거야.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니까. 제가 안심시켜 줬어요. 소연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엄마, 저도 아르바이트해서 도와드릴게요. 하더라고요. 아직은 공부에만 집중해. 나중에 졸업하고 취직하면 그때 도와줘도 돼. 제가 말했어요. 네 번째로 한 일은 카페 운영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였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수입을 늘려야 했거든요. 메뉴를 다양화하고 케이크 종류도 늘리고 저녁 시간대 영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다행히 손님들 반응이 좋아서 한 달 만에 수입이 40% 정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준비도 했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비록 배신당했지만 그래도 추억이 있고 정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박 여사와 김 선생님한테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했어요. 두 분 다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어요. 한나 씨, 이건 잘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질질 끌면 안 돼요. 박 여사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직 충분히 젊으시잖아요. 김 선생님도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준비를 하고 나서 드디어 남편에게 최종 통보를 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직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또 하나 벌어졌어요. 남편 회사에서 정말로 징계 결정이 난 거예요. 여보,
회사에서 결정이 났어.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됐는데? 제가 물었어요. 정직 3개월. 그리고 다른 지점으로 발령. 남편이 말했어요. 정직 3개월이면 그동안 월급이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점이면 아마 지방일 가능성이 높을 테고. 어느 지점으로 가는데? 제가 물었어요. 부산 지점. 남편이 말했어요. 부산이라. 서울에서 꽤 멀잖아요. 그럼 남편이 부산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건가요? 언제부터? 제가 물었어요. 정직 기간이 끝나고 나서 3개월 후에. 남편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좋네.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뭐가 좋다고 그래? 남편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우리 이혼하자. 제가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남편이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하더라고요. 갑자기가 아니야. 벌써 한 달 넘게 생각했어. 제가 말했어요. 여보, 나는 정말 반성하고 있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남편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어제도 거짓말했잖아.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남편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보,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날부터 본격적인 이혼 절차가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남편은 완강히 반대했지만 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결국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럼 협의 이혼으로 하자. 남편이 말했어요.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 문제부터 정리하고. 제가 말했어요. 위자료? 남편은 당황해서 물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협의를 시작했어요.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동안에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남편이 순순히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한나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정말 이렇게 헤어져야 해? 남편이 매일같이 매달렸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소연이를 끌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소연아, 엄마 좀 말려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깨져서는 안 되잖아. 남편은 소연이한테 호소하더라고요. 아빠, 이미 늦었어요. 엄마 결정을 존중해드려야 해요. 소연이가 의연하게 답했어요. 소연아, 아빠가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가족은 가족이잖아.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봐.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했어요. 소연이를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아빠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래도 자기 아버지잖아요. 소연아, 내가 힘들면 아빠 편을 들어도 돼. 제가 소연이한테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옳아요. 아빠가 너무 심하게 하셨어요. 소연이가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찾아오신 거예요. 남편이 연락을 드린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82세의 고령인데도 불구하고 경상도에서 직접 올라오신 거였어요. 며느리야, 무슨 일이냐? 남편한테 들으니까 이혼한다고 하던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자마자 물어보시더라고요. 정말 난감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얘기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어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랑 만났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냐? 시어머니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8개월 정도 만났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도 이혼까지 할 일이냐? 남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 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한테는 참으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머니 2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의심 안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런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제가 억울해서 말했어요. 그래도 가정이 더 중요하지 않냐? 소연이도 있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연이는 이제 다 컸어요. 그리고 아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건 좋지 않아요. 제가 반박했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내시기 시작했어요. 야, 이 고집쟁이야. 결혼이 뭔 줄 아냐? 좋을 때만 같이 사는 게 결혼이냐? 어머니, 저도 20년 넘게 참고 살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참는 게 여자의 덕목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조금만 힘들면 바로 이혼하려고 하더라.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젊은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일반화해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왜 피해자인 제가 참아야 하는지. 어머니, 저 젊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했다고 참아야 해요? 제가 따져 물었어요. 그때 소연이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그건 아니에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니는 어른들 말에 끼어들지 마라. 시어머니가 소연이한테까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소연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할머니한테 처음으로 야단을 맞은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화가 났어요. 어머니, 소연이한테는 화내지 마세요. 잘못한 건 남편이에요. 지훈이도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마라.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그날은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녁까지 계시면서 계속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며느리야. 내가 아들한테 잘 이를 테니까 이혼은 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그럼 내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우리 아들 한 번만 용서해라. 시어머니가 정말로 무릎을 꿇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말렸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이건 저와 남편 문제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밤 늦게까지 계속 설득하시더라고요. 정말 지치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도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며느리야. 한 번만 더 생각해봐라. 이혼하면 너도 힘들어진다. 어머니, 저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혼자 어떻게 사냐? 아프면 누가 돌봐주고, 외로우면 누가 달래주냐? 시어머니가 걱정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혼자 사는 게 배신당하면서 사는 것보다 나아요. 결국 시어머니는 3일 계시다가 내려가셨어요. 떠나시면서 내가 지훈이한테 잘 말해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가신 후에 남편 태도가 또 달라졌어요. 이번에는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까지 올라오게 만들어서 고생시켰네. 남편은 비꼬듯이 말했어요. 내가 부른 건 아니잖아. 내가 연락한 거지. 제가 반박했어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했어? 우리 가정이 깨지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가정을 깬 건 너야. 내가 뭘 했는데? 제가 화를 냈어요. 그때부터 남편과 매일 싸우게 됐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것부터 재산 분할까지 모든 것에 대해서 싸웠어요. 위자료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트집을 잡았어요. 2천만 원이 많아? 8개월 동안 바람 피운 데가 치고는 싼 거야. 제가 말했어요. 집도 반반 나눠 가지면서 위자료까지 달라는 게 말이 돼? 남편이 따졌어요. 그럼 너는 뭘 잃었는데? 나는 20년 인생을 잃었어. 제가 소리쳤어요. 그런 식으로 한 달 넘게 실랑이를 했어요. 정말 지치더라고요. 사이좋게 헤어지려고 했는데 결국 원수처럼 싸우면서 헤어지게 된 거예요. 변호사 선생님한테 상의했더니 이런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미안해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손해만 생각하게 돼요.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제가 물었어요. 조정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네요. 더 이상 협의가 안 되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정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조정 신청을 하기 직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갑자기 카페를 팔라고 한 거예요. 카페도 공동 재산이니까 팔아서 돈을 나눠 가져야지. 남편이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카페는 내가 20년 동안 운영한 거야. 제가 반발했어요. 그래도 결혼 중에 산 거니까 공동 재산이야. 남편이 주장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럼 카페 값을 내가 따로 줄게. 팔지는 않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그럼 감정평가를 받아서 정확한 값을 매겨야지. 남편이 말했어요. 카페까지 건드리려고 하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카페는 제 인생 그 자체인데. 그때 소연이가 아빠,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하고 말했어요. 소연아, 이건 어른들 일이야. 끼어들지 마. 남편은 차갑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남편은 정말 변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조정까지 가게 됐어요. 20년 넘게 함께 살던 부부가 법정에서 재산을 나눠 가지게 된 거예요. 정말 비참한 기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니까요. 조정 과정은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거의 3개월 동안 법원을 오가면서 협의를 했거든요. 마지막 조정 날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정말 복잡한 신경이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도 마지막에는 좀 싱숭생숭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하고 물어봤어요. 이미 늦었어.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남편은 다시 물었어요. 후회하는 건 너야. 좋은 가정을 스스로 망친 거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혼이 최종 확정됐어요. 법적으로는 남남이 된 거죠. 남편은 조정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집에서 나갔어요. 짐을 싸면서도 정말 가야 하나? 하고 몇 번이나 물어보더라고요. 가야지. 이제 우리는 남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연이는 아빠가 짐을 쌀 때 도와줬어요. 아빠, 몸 건강하게 지내세요. 가끔 연락드릴게요. 하고 말했어요.
남편은 소연이를 꽉 안아주면서 소연아, 아빠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사과했어요. 아빠, 이제라도 잘하시면 돼요. 소연이가 의젓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마지막에 저한테도 한나야, 정말 미안했어. 하고 인사했어요. 건강하게 살아. 제가 짧게 답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간 후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25년 만에 정말 혼자가 된 거죠. 처음에는 좀 허전하더라고요. 아무리 사이가 나빴다고 해도 그래도 25년 동안 함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하지만 며칠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홀가분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거짓말 듣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소연이도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워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혼자 계셔도? 하고 걱정해 주더라고요. 괜찮아. 오히려 더 편해.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소연이가 또 물어봤어요. 외로운 것보다 속 편한 게 나아.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이 집안을 다시 꾸미는 거였어요. 그동안 남편 취향에 맞춰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거실 소파도 밝은 색으로 바꾸고 화분도 여러 개 사다가 놓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도 걸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카페도 새롭게 단장했어요. 메뉴를 더 다양하게 하고 인테리어도 조금씩 바꿔봤어요. 특히 저녁 시간대 메뉴를 늘려서 더 많은 손님들이 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혼했다는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손님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사장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요.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 손님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저도 사장님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의외였어요. 사람들이 제 상황을 동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박 여사도 한나 씨, 정말 잘했어요. 얼굴이 훨씬 밝아진 것 같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제가 말했어요. 김 선생님도 사장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네요.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하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정말 힘이 났어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됐어요. 카페 수입이 이혼 전보다 30% 정도 늘어났거든요. 저녁 영업의 효과도 있었지만 단골 손님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것도 큰 도움이 됐어요. 소연이도 처음 걱정과 달리 잘 적응하더라고요. 아빠와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연락하면서 안부를 주고받고 있어요. 아빠는 어떻게 지내? 제가 가끔 물어보면 그냥 평범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가끔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연이가 말해주곤 했어요. 저는 전 남편이 미안해한다는 말을 들어도 특별한 감정은 안 들더라고요. 이미 정리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전 남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한나야, 나야. 그 사람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만날 수 있을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할 얘기 없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발. 한 번만.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 사람이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분이 들어서 결국 만나기로 했어요. 카페 근처 공원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 모습이 많이 초췌해져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한나야. 나 암이래. 그 사람이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위암. 몇 달 전에 진단받았어. 그 사람이 힘없이 말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25년을 함께 살던 사람인데. 그래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 사람이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지금 암 걸렸다고 동정받으려는 거야?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야.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 사람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늦었어. 건강하게 치료받아. 한나야, 제발. 그 사람이 매달렸지만 저는 그냥 일어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연이한테 얘기해 줬어요. 아빠가 암이래. 소연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그럼 아빠 돌봐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우리는 이미 이혼했어. 그건 아빠 일이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소연이가 망설이더라고요. 소연아, 내가 아빠를 챙기고 싶으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나는 상관없어. 제가 말했어요. 사실 마음이 아예 안 움직이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25년을 함께 살던 사람인데. 하지만 그보다는 배신당한 마음이 더 컸어요. 몇 주 후에 소연이가 엄마, 아빠 수술 받으셨대요. 하고 알려줬어요. 어떻게 됐어? 제가 물었어요. 다행히 잘 되셨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소연이가 말했어요. 그렇구나. 제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 후로도 소연이를 통해서 그 사람 소식을 가끔 들었어요. 치료받으면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도 듣고 혼자 지내기 어려워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하지만 제 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동정심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다시 결혼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재혼하신다네요. 소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구랑?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간병해 주던 분이래요. 아빠보다 10살 어린 분이고. 소연이가 말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암 걸려서 동정심에 호소하더니 결국 다른 여자랑 재혼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 돌아오자고 한 건 뭐야? 제가 어이없어 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빠 생각은. 소연이도 당황스러워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오히려 시원했어요. 제 선택이 정말 옳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기분이었거든요. 역시 사람은 안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는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끔 소연이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도 별다른 감정이 없더라고요. 대신 제 인생에 더 집중하게 됐어요. 카페도 더 열심히 하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하게 했어요. 특히 카페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어요.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 문화센터 강의도 듣고. 사장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단골 손님들이 자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정말 행복해요. 제가 진심으로 답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황혼의 새 출발을 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정말 저를 위해서 사는 거죠. 물론 쉽지 않은 일들도 있었어요.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해야 하고 외로울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자유롭다는 느낌이 더 컸어요. 소연이도 이제는 완전히 독립해서 자기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고, 좋은 남자친구도 사귀고 있어요. 엄마,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소연이가 의젓하게 말해줘요. 정말 기특한 딸이에요. 이런 딸을 둬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카페도 이제는 동네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명소가 됐어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나이 든 분들도 많이 오시고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서 매일이 즐거워요. 가끔 사장님,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야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직은 생각 없어요. 지금이 너무 좋거든요. 제가 웃으면서 답해요. 정말 그래요. 지금 제 인생이 너무 만족스러워요. 누구 눈치 안 보고 거짓말 안 듣고 배신당할 걱정 안 하고 사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물론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모르죠.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의 선택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일찍 결단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랬으면 더 오랫동안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것도 제 인생이고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 받아들여요.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앞으로도 계속 제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제 방식대로 살아갈 거예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늦게나마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지만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꿈도 많아요. 카페를 더 크게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어 보고 싶고 여행도 더 다녀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연이가 결혼하면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손자, 손녀가 생기면 정말 예뻐해 줄 거예요. 이제는 정말 두렵지 않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동안 몰랐던 제 자신의 강인함도 발견했고요. 사람들이 황혼에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하고 걱정해 주시지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예요. 정말 그래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못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인생 경험이 있으니까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기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앞으로도 계속될 제 인생이지만 지금까지의 여정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배신과 갈등, 그리고 아픔을 겪었지만 결국 그것들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걸 깨닫게 해줬어요. 바로 나 자신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살다가 이제야 저 자신을 위해서 사는 법을 배웠어요. 이한나.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이 정말 기대돼요. 여러분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용기와 의지니까요.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